여러분, 혹시 요즘 눈이 쉽게 피로하시거나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드시진 않으세요? 아니면 괜히 다리가 무겁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드실 때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곤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음식이 있습니다. 시장 가시면 싱싱하게 뛰어다니는 것도 보이고 찌개에도 들어가고 볶음밥에도 들어가는 그 음식, 탱글탱글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네, 바로 새우입니다. 에이, 새우가 뭐 특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조상들은 새우를 귀한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새우를 기력을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기록해 놨거든요. 옛날 분들이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현대 영양학에서도 새우는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새우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눈의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비타민 E보다 550배, 비타민 C보다 6000배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새우 한 마리에 이렇게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이 탱글탱글한 보물, 새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혈압 걱정 되시는 분들, 눈 건강 챙기시는 분들께 새우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새우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좋아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욱국에 새우젓을 넣어 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우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특히 맥주랑 새우를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조합이 왜 위험한지, 어떤 분들이 조심하셔야 하는지도 오늘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우를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담긴 요리인데요. 집에서도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좋은 것만 알려드리면 반쪽짜리 정보잖아요. 주의해야 할 것까지 다 알아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가 걱정되시죠? 혈압도 그렇고 눈도 예전 같지 않고 면역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밤새 책을 봐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화면을 봐도 눈이 뻑뻑하고 피곤하시죠? 오후만 되면 기운이 푹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침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점심 먹고 나면 나른해지고 뭘 해도 의욕이 안 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혈관 건강도 걱정이시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니까 뭘 먹어도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맛있는 거 안 먹자니 삶에 낙이 없고요. 단백질은 챙겨 먹어야 한다는데 고기는 기름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눈 피로가 계속되면 시력에도 영향을 주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혈관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혈관도 예전처럼 탄력이 좋지 않고 세포도 점점 노화가 진행되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들, 기름지고 짠 것들이 많잖아요. 배달 음식도 많이 드시고 간편하게 드시려다 보니 영양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이 많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로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눈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보시고 TV도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블루라이트에 계속 노출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요. 이게 많아지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거예요. 해결책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걸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새우입니다. 새우에는 타우린, 아스타잔틴, 셀레늄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우가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심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새우에는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타우린이 혈압을 조절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고혈압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은 성분입니다. 두 번째, 눈 건강과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새우를 삶으면 빨갛게 변하잖아요. 이 붉은색의 비밀이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E보다 550배, 비타민 C보다 6000배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활성산소를 없애서 세포 노화를 늦추고 피부 건강도 지켜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스타잔틴이 뇌와 눈의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산화 물질이라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아스타잔틴 6mg을 4주간 섭취하면 눈의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화면 많이 보시는 분들, 눈피로 느끼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성분이죠. 세 번째,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셀레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갑상선 기능도 정상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성분이에요. 네 번째,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새우 100g에는 약 106kcal 밖에 안 들어있어요. 같은 양의 돼지고기가 250kcal, 소고기가 270kcal인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은 아주 풍부하고 지방은 1.3%밖에 안 됩니다. 체중 관리 필요하신 분들께 딱이에요. 다섯 번째,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콜린이라는 성분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깜빡깜빡 하는 게 늘어나셨다면 새우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럼 새우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질까요? 첫 번째는 아욱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맞아요. 우리 조상들이 아욱국에 새우젓을 넣어 드신 거 아시죠? 이게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새우는 산성식품이고 단백질이 풍부한 반면에 아욱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두 음식이 만나면 영양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소화도 잘 돼요. 아욱국이나 아욱죽에 새우를 넣어 드시면 몸에 부담 없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잘 돼요. 표고버섯에는 에르고스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비타민 B로 변환되면서 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표고버섯 자체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새우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이에요. 새우볶음이나 새우찜에 표고버섯을 함께 넣어보세요. 세 번째, 마늘과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가 납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새우의 비타민 B1 흡수율을 높여줘요. 알리신 자체도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새우의 타우린과 함께 심혈관 건강에 시너지를 냅니다. 마늘을 조리하실 때는 다진 후에 10분 정도 놓아두시면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돼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새우의 아스타잔틴은 지용성 성분이에요. 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요. 새우를 올리브 오일에 조리하면 아스타잔틴 흡수가 극대화되고 올리브 오일의 건강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다섯 번째,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콜레스테롤 걱정을 덜 할 수 있어요. 완두콩의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 줍니다.
새우볶음밥에 완두콩을 넣거나 새우 샐러드에 완두콩을 곁들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새우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갑각류 알레르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갑각류 알레르기는 아나필락시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급격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할 점은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새우를 잘 드셨더라도 나이가 들어 처음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두드러기, 가려움, 얼굴이나 목 붓기,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30분 내에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맥주와 새우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맥주 안주로 새우를 즐기시는데 통풍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특히 새우 머리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퓨린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는데 요산이 많아지면 관절에 쌓여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통풍이 생깁니다. 맥주의 알코올은 요산 배출을 방해하고 맥주 자체에도 퓨린이 들어있어요. 새우의 퓨린과 맥주의 퓨린, 그리고 요산 배출 방해까지 3중으로 통풍 위험을 높이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칭다오 지역에서 통풍 환자가 가장 많은데 이 지역은 해산물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걱정은 조리법에 달려 있어요. 새우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안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새우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0g의 새우를 섭취했을 때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이 12% 증가하고 중성지방이 13%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새우 자체는 괜찮아도 튀김옷을 입혀서 기름에 튀기면 상황이 달라져요.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단백질과 인의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우는 단백질과 인 함량이 높으니까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다섯 번째, 통풍 있으신 분들은 새우 머리를 꼭 제거하세요. 새우 머리에는 퓨린이 100g당 약 700mg이나 들어있어요. 해산물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통풍 환자분은 새우 머리와 내장을 반드시 제거하고 소량만 드시고 맥주와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자, 이제 새우를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새우와 마늘, 새우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전통 요리, 감바스 알 아히요예요. 감바스는 스페인어로 새우를, 아히요는 마늘을 뜻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새우를 넣어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는 요리인데요. 이게 왜 건강에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지중해 식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고 미국에서 수년간 최고의 건강 식단 1위를 차지한 식단이에요. 2018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26,000명을 12년간 추적한 결과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사람들이 심장병 위험이 최대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감바스는 바로 이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담긴 요리예요. 새우의 아스타잔틴은 지용성이라 올리브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새우의 비타민 B1 흡수를 도와주고 혈관 건강에도 시너지를 내요.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니까 마늘의 알리신과 올리브오일의 좋은 성분들이 최대한 보존됩니다. 고온에서 튀기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조리법인 거죠. 집에서 만드시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새우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 준비하시고 마늘 10쪽 정도를 편으로 써세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마늘을 썬 다음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바로 가열하면 알리신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 과정을 꼭 지켜주세요. 작은 팬이나 뚝배기에 올리브오일 150ml 정도 붓고 약한 불에서 마늘을 넣어 향을 내세요. 마늘이 노릇해지면 새우를 넣고 색이 변할 때까지 익히시면 됩니다. 과하게 익히면 질겨지니까 적당히 익으면 불을 끄세요. 소금과 후추로 간하시고 파슬리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로 간하시면 돼요. 마늘과 올리브 오일 풍미가 충분해서 소금이 적어도 맛있습니다. 통풍 있으신 분들은 새우 머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세요. 그런데 이런 조리법이 번거로우시거나 하기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품 하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감바스 조리 방법이 좀 어렵고 재료 손질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설명란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재료 손질하시기 좀 까다로우시거나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 밀키트를 사용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우는 정말 바다가 선물한 보약입니다. 타우린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아스타잔틴이 눈 피로를 풀어주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셀레늄이 면역을 강화해주고, 저칼로리 고단백이라 체중 관리에도 좋아요. 드실 때는 아욱, 표고버섯, 마늘, 올리브오일,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특히 올리브오일과 마늘을 함께 조리하는 감바스 알하이오는 새우의 영양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건강 요리예요. 다만 갑각류 알레르기는 성인도 갑자기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맥주와 새우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통풍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새우 자체의 콜레스테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삶거나 올리브 오일에 저온으로 조리해서 드세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 챙기시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게 많으시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새우 한 줌 사다가 마늘이랑 올리브 오일에 볶아보세요. 간단한데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조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감바스 밀키트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중해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이런 음식에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감바스 한 접시 드시면서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밥 먹고 나서 괜히 나른하고 기운이 없으신 적은 없으세요?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릴 음식이 있습니다. 시장 가시면 늘 보이고 냉장고에도 한두 개쯤 굴러다니는 그 음식, 빨갛고 동글동글한 게 참 예쁘기도 하죠. 네, 바로 토마토입니다. 에이, 토마토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매일 토마토 한 개, 그러니까 110g 정도만 드셔도 고혈압 위험이 무려 36%나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연구는 유럽 심장병 예방 학회지에 실린 검증된 연구입니다. 고혈압 위험이 3분의 1 이상 줄어든다니 토마토 한 개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은 이 빨간 보물 토마토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혈압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께 토마토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좋아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양파랑 같이 드시면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하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토마토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도 오늘 꼭 짚어드릴게요.
좋은 것만 알려드리면 반쪽짜리 정보잖아요. 주의해야 할 것까지 다 알아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이가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뭐예요? 혈압, 혈당, 그리고 혈관 건강이죠. 예전엔 밥 먹고 나서 그렇게 나른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식사 후에 유독 피곤하고 졸리신 분들 계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묵직하고 가끔 어지러우신 분들도 계시고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아침이 힘드시다고 하세요. 밤새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시면 갑자기 피가 확 돌면서 머리가 띵하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천천히 일어나시라고 하는 거예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시죠. 뭘 먹어도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이시잖아요. 과일도 달다고 못 드시고, 밥도 조금만 드시고, 먹는 즐거움이 줄어드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이 오래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그러다 보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혈관도 예전처럼 탄력이 좋지 않고 인슐린도 예전만큼 잘 분비되지 않죠.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죠? 된장찌개, 김치, 젓갈, 우리 밥상에는 짠 음식이 참 많아요. 이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운동이 부족하신 것도 한몫합니다. 젊었을 때야 일하느라 바빠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혈관 건강도 나빠지는 거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우리 몸이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거고요.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하루 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걸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토마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마토가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혈압 관리에 정말 탁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 기억하시죠? 하루에 토마토 110g, 큰 토마토 한 개도 안 되는 양을 드신 분들이 고혈압 위험이 36%나 줄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100g당 약 230mg 정도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짜게 드신 게 걱정이 되셨던 분들, 토마토가 그 짠 성분을 배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고혈압 예방식품으로 토마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토마토가 빨간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때문이에요.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이 잘 흐르게 도와줍니다.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도 막아주고요.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55%나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든 거예요. 토마토 하나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이 과일 드실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혈당이 확 오르면 어쩌나는 거죠. 그런데 토마토는 혈당 지수가 15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55 이하인 저혈당 지수 식품이라고 하는데 토마토는 그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혈당 부하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먹었을 때 혈당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토마토의 혈당 부하 지수는 1.1입니다. 사과가 6이고 수박이 5.6인 것에 비하면 정말 낮은 수치죠.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당뇨 환자분들께 큰 토마토 1개, 방울토마토면 15개에서 20개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러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토마토와 양파를 주기적으로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이코펜이 뇌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신경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게 늘어나시죠?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그런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실제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라이코펜이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거든요. 토마토를 쌓아서 올리브유 두르고 살짝 볶아 드시면 됩니다. 계란 프라이 하실 때 토마토도 같이 볶아 드시면 아침 식사로 딱이에요. 두 번째, 양파와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에 더 좋습니다. 유럽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드신 분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양파에 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토마토 양파 볶음, 토마토 양파 샐러드, 토마토 양파 스프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샐러드로 드실 때는 양상추나 오이에 함께 드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양상추와 오이가 혈당 조절 효과를 높여주거든요. 신선한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하루 섭취량을 지켜주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탈이 납니다. 하루에 큰 토마토 1개에서 2개, 방울토마토면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좋고요. 다섯 번째, 아침 식사에 따뜻하게 드시면 장도 편해집니다. 차가운 토마토보다는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속이 편합니다. 토마토 스프, 토마토 달걀볶음 같은 요리로 아침 식사를 시작해 보세요. 장이 편해지면 하루가 가볍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마토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신장이 안 좋으시면 이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근육마비나 심장 부정맥까지 올 수 있어요. 만성 신부전이 있으시거나 투석 중이시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토마토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5.5 이상이시면 토마토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있긴 합니다. 토마토를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두시면 칼륨이 약 90% 정도 빠져나갑니다. 30분마다 물을 갈아 주시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친 물은 꼭 버리셔야 돼요. 그 물에 칼륨이 녹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설탕 뿌려서 드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토마토에 설탕 뿌려 드시던 분들 계셨죠? 그렇게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시판되는 토마토 주스도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제품이 많으니까 꼭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말린 토마토, 건 토마토는 주의하세요.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됩니다. 그래서 생토마토보다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생토마토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산성이 좀 있는 음식이에요.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토마토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면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토마토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토마토 한두 개로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지만 혹시 어지러우시거나 기운이 없으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는 혈압 관리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에서 하루에 110g, 토마토는 한 개만 드셔도 고혈압 위험이 36%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핀란드 연구에서는 뇌졸중 위험이 55%나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혈당 지수가 15에서 30으로 매우 낮고 혈당 부하 지수도 1.1밖에 안 되거든요.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식품입니다. 드실 때는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잘 되고 양파와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많아서 고칼륨 혈증 위험이 높으니까요.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세요. 설탕 뿌리지 마시고 공복에는 피하시고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챙기시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게 많으시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냉장고에 있는 토마토 하나 오늘 저녁에 볶아서 드셔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부쩍 피로가 풀리지 않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느낌 드시진 않으세요? 나이가 들면 예전 같지 않다는 말 자주 하시잖아요. 젊을 때는 하루만 푹 자면 금방 회복됐는데요. 요즘은 며칠을 쉬어도 개운하지가 않고 눈도 침침하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한 것 같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 중에 이런 증상들은 한꺼번에 잡아주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예요. 오징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술안주로나 먹는 거 아니냐, 콜레스테롤 높아서 안 좋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징어에는 바다의 인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해삼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징어도 바다의 인삼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괜히 붙은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오징어에 숨겨진 건강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오징어가 왜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는지,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특히 피로 회복, 간 건강, 눈 건강, 혈관 건강까지 어르신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에 오징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오징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 반대로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 부분 모르시고 드시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어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맛있고 건강하게 오징어 드시는 조리법까지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하나둘씩 생기기 마련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개운하기는커녕 온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요. 눈은 침침해서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고 가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도 많아지셨을 거예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기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런 증상들이 계속 쌓이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계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눈이 계속 나빠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기억력 감퇴가 심해지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식습관으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간 기능이 예전만 못해져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 물질이 잘 안 빠지고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도 피곤한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망막세포가 약해지고 눈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침침해지는 거죠. 뇌도 빼놓을 수 없어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좋은 지방이 부족해지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DHA라는 성분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해요. 여기에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지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도와줄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타우린과 DHA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바로 오징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징어가 왜 바다의 인삼인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오징어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해요. 100g당 300에서 400mg이나 들어있는데 이게 같은 양의 소고기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대한간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타우린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술 드신 다음날 해장국에 오징어 넣어 드시면 속이 풀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타우린은 또 근육에 쌓인 피로 물질인 젖살을 분해해서 피로 회복을 도와줍니다. 요즘 에너지 음료에 타우린이 꼭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두 번째,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타우린은 우리 눈의 망막에도 아주 많이 존재하는 성분이에요. 빛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망막을 보호해 주거든요. 일본 안과학회지 연구에서는 타우린이 당뇨병성 망막증 진행을 늦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쉽게 피로해지시는 분들께 오징어가 특히 좋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 번째, 두뇌 건강과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오징어에는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100g당 약 140mg이 들어있어요.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기억력과 인지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한국영양학회지 연구에서는 DHA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년기 인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어요. 치매 예방에도 연관이 있다고 하니 일주일에 2~3번 오징어 드시면 뇌 건강 유지에 충분한 양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징어에 들어있는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미국 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타우린 역시 혈관을 이완시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다섯 번째,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오징어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해요. 100g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은 거의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특히 위장 흡수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께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예요. 오징어를 꾸준히 드시면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와 근육 유지에 좋습니다. 오징어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의 대표 주자예요. 100g당 약 85kcal 밖에 안 되는데 단백질은 18g이나 들어있거든요. 닭가슴살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오징어 어떻게 드셔야 더 효과적일까요? 제가 맛있고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오징어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줘요. 또 무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주기도 하고요. 오징어 묵국, 오징어 무침은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은 궁합이에요. 둘째, 미나리예요. 미나리는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오징어와 함께 먹으면 간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오징어 미나리 초무침, 전통적으로 사랑받아온 조합인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셋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가 위 점막을 보호해줘요. 오징어가 소화가 좀 어려운 편인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위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추예요.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차가운 성질의 오징어와 균형을 맞춰줍니다.
오징어 부추볶음은 스테미나 음식으로도 유명하죠. 자, 5번째, 레몬이나 식초입니다. 산 성분이 오징어의 단백질을 부드럽게 해서 소화를 돕고 비타민C가 철분 흡수율을 2배에서 3배 정도 높여줘요. 오징어 회 드실 때 레몬즙 뿌려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적정 섭취량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번에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대략 오징어 한 마리가 200에서 300g 정도 되니까 반마리에서 한 마리 정도 드시면 돼요. 건강한 조리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징어 뭇국입니다. 물을 나박썰기에서 먼저 끓이다가 무가 반쯤 익으면 손질한 오징어를 넣어주세요. 국간장으로 간하고 대파, 마늘을 넣으면 완성이에요. 무의 소화 효소가 오징어 소화를 돕고 국물이라 소화 부담도 적어서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자, 2번째는 오징어 미나리 초무침이에요. 오징어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먹기 좋게 썰고 미나리는 5cm 길이로 잘라주세요. 초고추장에 버무리면 새콤달콤하니까 입맛도 돋우고 간 건강에도 좋은 반찬이 됩니다. 자, 3번째, 오징어 양배추 볶음입니다. 오징어에 칼집 넣어서 먹기 좋게 썰고 양배추, 양파, 당근을 채 썰어서 함께 볶아주세요. 간장과 굴소스로 간하면 밥 반찬으로 그만이에요. 양배추의 비타민 U가 위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 4번째, 오징어 콩나물밥이에요. 쌀 위에 콩나물을 올리고 그 위에 손질한 오징어를 올려서 밥을 지으세요. 양념장 만들어서 비벼서 드시면 한 그릇으로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드실 수 있어요. 콩나물에 아스파라긴산이 피로회복까지 도와줍니다. 이렇게 좋은 오징어지만 몇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세요. 자, 첫 번째, 감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오징어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위장에서 돌처럼 굳어지는 위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여성분이 오징어회 드시고 후식으로 곶감을 여러 개 드셨다가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가셨는데 위에 돌이 생겨서 내시경으로 제거한 사례가 있어요. 오징어 드시고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감 드시지 마세요. 특히 곶감이나 떫은 감에 탄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둘째는 녹차나 홍차도 같은 이유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차와 홍차에도 탄닌이 들어있거든요. 오징어 드시면서 진한 차를 함께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단백질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차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셋째,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오징어에 콜레스테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100g에서 250m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적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식이지침에서도 2015년부터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 권고를 삭제했습니다. 다만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한 번에 100g 정도 적당히 드시고 내장 부분은 피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넷째,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조리법에 신경 쓰세요. 오징어가 좀 질긴 편이라서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잘게 썰어서 충분히 씹어 드시거나 국이나 찌개처럼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나 양배추처럼 소화를 돕는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 좋고요. 오징어는 괜히 바다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타우린이 소고기의 10배 이상 들어있어서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탁월하고 DHA가 풍부해서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눈 건강, 혈관 건강, 빈혈 예방까지 정말 다재다능한 식품이에요. 고단백 저칼로리라서 근육 유지와 체중 관리에도 좋고요. 다만 감, 녹차, 도토리묵과는 함께 드시지 마시고 소화가 부담되시면 무나 양배추와 함께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세요. 한국은 세계 1위의 오징어 소비 국가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그만큼 친숙한 식재료인데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 제대로 챙겨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무나 미나리, 양배추와 함께 오징어 드셔보세요. 피로도 풀리고 눈도 맑아지고 머리도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들기름, 들깨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건데요. 들깨 속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피를 맑게 해준다 등의 역할도 있지만, 몸속에 미세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도 있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의 100g에는 390mg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많이 감소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들깨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져 고민되시는 분이 많으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 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망가뜨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런 사이토카인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많이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도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죠? DHA가 바로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이 DHA가 기억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이 DH는 체내에 합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됩니다.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성인보다는 EPA보다 DHA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도 많죠. 들깨가 뇌신경,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뇌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주 1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죠?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이 작용을 잘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에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와 비슷한 기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볼 수 있겠죠.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 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의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신다면 빈혈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들깨도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시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달달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은 제가 하단 링크에 있으니까 잘 구경해 보세요.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에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또한 산패가 쉽게 되는데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정말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시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 드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 세척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세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작업을 3번, 4번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 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팬에 담아 약한 불로 건조시켜 주시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요.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아직 덜 건조되었을 거예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으니까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며 상태를 확인해 주면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